역시 다들 쑥스러워 하셔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종사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직종별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2016년, 2017년에 그 외부 연구진하고 같이 이제 조인해서 그때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바뀌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참고 삼아 아셨으면 해서 좀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건설계 종사자에 대해서 조금 산재나 고용보험이 도입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그 개별 건설기계 대업자, 아까 일반하고 개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개별 건설기계 대업자는 이제 근로자 고용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고, 또 일반 건설기계 대업자 중에는 연명사업자, 저 다 설명 들으셨죠? 혼자서 이제 어쨌든 외형은 옷은 일반 건설기계 대업의 옷을 입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개인이 그냥 자기가 사업주로서 일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일이 없으면 다른 대업 스페어 기사라고 일당받은 일하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들이라든지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각 건설기계마다 좀 상황이 또 다르고 또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좀 다양하게 직종마다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대략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렇게 특허센터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을 전문화해서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건 지금 이런 자료들이 과거에 그냥 저 혼자 또는 본부에 있는 한두 명이 그냥 사업 시행할 때만 한번 보고 준비할 때만 보고 그 뒤로는 안 봐요. 그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모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업체들 상담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 현장이 움직이는 거를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거나 만들어가야 될지를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게차. 자, 이 지게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지게차라고 해서 들어올리는 게 리프트가 있다고 해서 다 지게차? 건설 기계다? 아니다. 전동식 솔리드 타입의 타이어 형태는 일단 건설 기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뭐 넘어가는데, 일반 이제 건설 현장에 그러면 지게차는 어떤 형태의 일하냐 이거예요. 일단은 조직화된 현황을 보면 안산에 전국 지게차 연합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권역별로 소규모 연합회들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44개의 지게차 연합회가 활동 중이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어떤 각종 정보를 서로 주고한다고 하네요. 이걸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지게차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으면 이런 전국 지게차 연합회라는 이쪽하고 저희가 코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전혀 다른 업종에 있는 세계를 알겠어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전문 그 단체에다가 저희가 실제로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면 좋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봤던 거고요. 소득 수준은 이제 월 매출 기준으로 한 성수기에 여기도 성수기 건설 현장이니까 6, 700만 정도고, 뭐 주유비, 보험료 이런 거 빼면 한 반 정도가 수익이다라고 하고요. 비수기는 통상 건설이 겨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지게차는 고용보험에 계절적 실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득 감소에 따른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관계는 대부분 임대다. 그다음에 시공사 임대가 50%, 협력회사에 의한 임대가 50%인데 이거는 직접 임대하느냐 건설회사가 아니면 다시 또 다른 협력업체를 두고 거기서 임대를 쓰느냐 정도고요. 특이한 것은 장기 계약 비율이 20% 정도다. 그리고 시간별 계약이 80% 정도다. 그래서 월대나 일대 계약은 많지 않다. 그래서 주로 시간대 계약을 한다라는 건데, 뭐 저한테 엊그저께인가 뭐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1시간씩 10군데 간다. 다 신고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루에 뭐 시간당이니까 10시간 일해서 몇 군데 가신다면 다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건설기계치계차는 시간별 계약이 상당히 많다. 일대 계약도 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보험료를 사실은 우리가 기준 부수를 지금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월 기준 부수가 있고 일 기준 부수가 있잖아요. 일 기준 부수가 합리적인가라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작업 현장에 상주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고 이제 표준계약서에 따라 한다는 거고요. 시간 단위로 하는 경우는 거의 표준계약서는 거의 안 쓴다. 작업 일부에 의해서 뭐 기여 시간수가 계산되고 임대료가 지급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대마다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신고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이런 게 현실이다라는 거고요. 소득은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지급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니까 당연히 세금계산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오타네요. 시간으로 환산의 대가 지급받기 때문에 시간대 계약인데 이제 정산은 매일 단위로 한다. 그리고 뭐 세금계산서 발부되고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펌프가요. 펌프카인데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믹서 트럭하고 연계돼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차량인데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숨는 거죠?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콘크리트 레미콘 차량이 믹서 트럭이 오면 그 믹서 트럭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를 저희 거푸집을 만들어 놓은 미리 거푸집을 만들어 놓은 데에다 이제 틀에다가 실제로 그 레미콘을 투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 해법 작업을 하고 여기는 이제 대한 펌프카 협회가 시도 지부 권역별로 좀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월 소득은 평균 내면 7, 800 정도다. 근데 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3, 4명 정도로 하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보시면 30%가 기사를 고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펌프카 중에는 실제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게 되는 거고요. 특권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와 일대 계약,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한다는 거죠. 일대 계약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제 단종 회사, 타설업물 전문으로 하는 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좀 예외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이제 세제곱미터당 단가로 도급 형태를 계약을 한다는 거. 도급 형태는 여기는 대가를 산정할 때 얼마를 했냐 이제 이렇게 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형 기계는 비교적 장기간 사업 관계를 유지한다. 대형 건설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통상 3에서 12개월 정도 유지한다고 하고 반면 소형 기계는 아주 짧게 단기간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 현장 같으면 이제 단기 노무 제공 형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특성이 좀 콘크리트 펌프카에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소득은 전자세금계산 확인이 가능하고 수기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국세청에 신고하고 일대 하루하루 단위로 계약은 하지만 대금 청구는 월 단위로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돈은 1개월 내지 3개월 피해나 돈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뭐 소득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되니까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입니다. 굴삭기는 아까 크롤러 방식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휠 방식과 크롤러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휠은 바퀴로 돌아가는 거. 크롤러 방식은 무한궤도식처럼 가는 거. 별도의 운반 차량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무한궤도식 차량이 도로를 지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대규모 건설 공장에 상주해서 장기간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상주해서 작업을 하는데 사용된다. 그 다음에 영업용 굴삭기 중에 80%는 1인 개인 사업자라는 거고 나머지 20%는 기사를 고용한 거로 예측한다. 여기도 이제 굴삭기에도 한 20% 정도는 타인을 고용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굴삭기 기종별 협회가 있는데 06 굴삭기, 08 굴삭기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이게 뭔 얘기야 했는데 요게 그 굴삭기를 보면 앞에 제가 용어 갑자기 하는데 그 판에는 그 버켓이라고 하는가요? 버켓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좀 숫자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그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그10 굴삭기, 뭐 08 굴삭기 이제 사이즈가 다 있어서 이렇게 굴삭기 연합회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굴삭기 내에서도 이제 버킷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서 기준별로 다르다. 그다음에 임대 권장 가격은 16년 내 필식은 8시간에 55만 원, 월대 기준으로 1,050만 원. 뭐 굴삭기 같은 08 기종은 70만 원, 1,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덕에 대해 작업 장치를 이용하면 이제 단가가 인상된다는 거. 클러식 굴삭기는 기종이 더욱 다양해서 단가도 좀 다르다. 1대 08은 80만 원, 월대는 750만 원 정도고 굴삭기 종사의 월임금은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혼자서 일하는 경우도 뭐 큰 차이가 없다. 조종사임금과 이런 얘기고요. 계약 관계는 이제 클러식 굴삭기는 아까 이동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어느 한 장소에서 그 정도 일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제 월대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추가된 작업 일수에 대해서는 일대로 추가 정산한다. 월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높은 활용도하고 일대 계약 정산 때보다 정산 금액이 절약되는 효과 때문에 이건 누가 절약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는 어쨌든 이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20일 작업해도 차감 없이 월대 계약 금액 전액이 정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거고 뭐 며칠을 20일을 했든 뭐 25일을 했든 그다음에 도로 운행이 가능한 회식 굴삭기는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투입된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단기 노무 제공자의 전형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소득은 이제 매일 작성되는 작업 일부 외에 전자세금에서 받을 수가 있다. 여기도 실제 돈은 2개월 뒤에는 지급받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중기가 있습니다. 기중기 타워크레인 빼고요. 기중기는 영업용 중 약 20%가 일대 소유 개인 사업자고 나머지 80%가 2대 이상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한 사업자가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은 30% 정도 일대 소유고 지역으로 가면 2대 이상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타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또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게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직화해남은 한국유압기 중개연합회가 있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크레인은 별도 연합회가 존재하고요. 소득 수준으로 보면 유압 기중기 조종사는 뭐 보시면 뭐 25톤에 뭐 월 300 이 정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사업자면 25톤이 이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이것저것 빼면 뭐 한 300만 원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이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건 확인된 게 아닙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유압 기준기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자, 그다음에 계약 관계는 유압 기준기는 대부분 일대 계약을 한다. 크롤러크레인은 이제 중공업이나 공장지대, 대규모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있으니까 월대 계약을 한다는 거고요. 소득은 뭐 작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는 근데 아직은 이게 그 당시 조사할 때인데 지금은 개선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음으로 발급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이게 관리 감독이 많아져서 요즘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덤프입니다. 덤프는 화물과 골재 등의 원거리 수송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토목이나 건축물에 자주 편의하게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리어 덤프형, 그러니까 뒤를 드는 거, 그다음에 측방 옆으로 사이드 덤프, 뭐 리어 후방 덤프, 뭐 로딩 크레인 로딩 덤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닥을 열어 밑으로 하여가는 것도 있대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진 보면 재밌는 덤프들이 많죠. 조직화해남은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한노총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거고 영업용 차량의 30%가 이제 민노총에 지금 가입된 상태고 그래서 예전부터 덤프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산재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전속성이 없다고 저희가
그동안 안 했었던 거고요. 소득 수준은 순소득이 2014년에 2,414만 원이라고 해서 월 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객관적으로 측정한 게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약관계는 원칙상 덤프는 1대 계약입니다. 하루 단위. 하지만 공사 규모에 따라서 2, 3개월 동안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덤프는 거의 단기 노무 제공자 형태로 신고가 될 거라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공사 규모 일부에 따라서 이제 수개월에 1대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1대 계약을 하더라도 정산은 월별 정산이 이루어진다. 역시 한 달 반이나 2달 뒤에나 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역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계실 콘크리트 미스터트럭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미스터트럭은 지금 고용과 산재보험의 보험 적용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더구나 아마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콘크리트 미스터트럭은 이런 독특한 계약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레미콘이 뭐냐? 레미콘은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 레미콘 공장이죠. 여기서 시멘트, 모래, 자갈물, 혼화제 등을 섞어서 이게 굳어지지 않은 유연한 상태로 제조돼서 레미콘이 필요한 공사 현장까지 믹서 트럭에 의해서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미콘의 수입처는 근데 대부분 당연히 건설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장마나 지금 장막이라든지 혹한기 겨울에는 안 된다. 물론 근데 요즘은 이것도 뭐 원래 영상 6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기계 혼화제인가 뭐 써가지고 영하의 날씨에서도 콘크리트를 붙이는 뭐 이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레미콘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경화되기 전, 즉 굳기 전에 레미콘 굳어버리면 아무 실무자가 없는 공사 현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제조 공장이 전국에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업은 특정 도시 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뭐 산악에 한데 레미콘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왜냐? 레미콘이 굳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30분 뒤부터는 굳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1시간 반 내에 물건이 가야 되는 거죠. 레미콘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사 현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든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공장이 시골에 가면 뭐 시골 그 길 달리다 보면 갑자기 골짜기 가운데 레미콘 공장 하나 나오잖아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미콘에 용차가 있어요. 이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시골에 갑자기 산골짜기 가운데 레미콘 제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레미콘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레미콘 기사 입장에서는 꾸준히 내 차를 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물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레미콘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요와 공급이 절대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차라는 독특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차라는 거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용차는 일단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건설 기계를 쓸 때 용차와 화물차를 쓸 때 용차는 다르게 쓰입니다. 건설 기계에서 용차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는 차, 이게 용차예요. 그런데 화물에서 용차는 나하고 고정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차를 용차라고 해요. 그래서 화물차에서 용차는 고정계약인 용차도 있어요. 근데 건설기계에서 쓰는 용차는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특정 고정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용차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양쪽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용차 쓰면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에서의 용차의 개념이 지금 레미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레미콘 운전하시는 분이 늘 레미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농사 지면서
필요할 때 하루에 한두 번 레미콘 운송하고 그렇게 하는 부업으로 레미콘 뛰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형태가 이제 레미콘에는 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그래서 레미콘 제조업체가 전국에 분포해 있어요. 2017년 기준 제가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다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적용이 예전에 제가 한번 검토하다가 못했는데 이제 우리 센터가 만들어졌으니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 레미콘 제조업체마다 현장별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보면 이제 전국에 889개소가 있고 공장은 1,050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믹스트로프 대수는 2만 대 정도 된다고 2017년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미콘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 경인이죠.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이 두 번째로 많고요. 이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일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미콘 같은 경우는 건설기 조정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 대형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레미콘 차량을 구입해서 건설기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건설기에 등록, 건설기 대업 등록 말씀드렸죠. 사업자 등록해서 레미콘 제조사와 계획을 하고 업무에 종사한다. 개인이 이제 개인 일대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좀 더 나눠보면 레미콘의 계약 형태는 레미콘 기사죠. 믹서트럭 운전자의 기사는 계약 형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운송도급, 세 번째는 집, 그 다음에 하도급, 용차인데 자, 첫 번째 근로자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가운데 10%는 실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근로자인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시장에. 레미콘 운전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명의로 차량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레미콘에서 직접 레미콘 운반 도급을 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다만 일부는 불가피하게 자기 명의로 못하니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차량 등록하고 그러니까 저희 건설기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 당연히 사업자도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되겠죠. 그리고 레미콘 운반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른 차이가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레미콘 차량을 회사가 기사에게 불화하고 차량 대금을 기사가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거는 지금은 현장에서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서울에서 현장에서 강의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 이후에 IMF에 이제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회사가 아예 이제 기사에게 거의 그냥 반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도급 형태로 일을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제가 만나보니까 이미 60대 중반이에요. 70대 다 되셨다고. 이제 다 퇴직하실 때 되셨고 이제는 지금 현장에는 이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집이 있는데 그 이거는 사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운전자가 내 차가 없어요. 그런데 내 차가 없고 아까 보시면 레미콘 회사에 레미콘 자가용이 있거든요. 레미콘 자가용 차량. 그 레미콘 아까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건설기계에는 뭐가 있다? 건설기계를 들여다보면 일반 자가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관용이 있다. 일반용은 자가용은 타인을 위하여 유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미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레미콘 차량이 있다는 얘기죠. 자가용 차량이고 흰색 당연히 번호판이겠죠. 이때 근데 사람은 없어. 근데 근로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노무 도급을 시키는 거죠.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이제 회사하고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표현은 운전자 개인이 자기 차량을 레미콘에서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또 뭔 얘기냐? 이 지금 뭐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어떤 형태든 내가 레미콘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등록을 못 하는 거야. 내 차로 샀는데 내가 대여업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 어떤 형태든.
그러니 일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러려면.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에 건설계 등록하는 거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레미콘 회사로 등록을 시키고 그럼 레미콘 회사 차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운반 도급계획을 체결해서 일하는 경우. 이게 이제 옛날의 화물차 지입의 형태인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지입의 형태는 사실은 근로자로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제 파생돼서 나타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근로자를 처음엔 옛날에 근로자를 볼까 하다가 또 이 사람들이 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또 두 사람이 일하기도 하고 모양새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론 못 내리고 그냥 근로계약이 아니니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나타나거나 문의가 들어오면 한 번쯤 저희가 한번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하도급 이런 질문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모콘 제조사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죠. 앞장에서 자, 근로자 네모콘 근로자 기사 없어. 그다음에 일반적인 레미콘 운반 계약을 한 사람. 근데 또 차가 다 나갔어. 그러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레미콘 현장에 보내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쓰는 방식이 4번 내지 5번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알선업체, 이거는 알선업체가 화물 운송일 수도 있고 이제 건설계 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다른 특정 사업자한테 운송 도급 계약을 맺고 그 알선업체가 레미콘 운전자에 레미콘 운송을 하도급하는 이런 형태의 계약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예전에 혹시 오랫동안 특고 업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보험가입자가 산재보면 누구냐 되게 복잡했어요. 이 알선업체는 단지 알선만 해주고 실제 관리는 레미콘 제조사가 하면 그때는 레미콘 제조사 보험가입자야. 아니면 실제 이 레미콘 기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알선업체가 직접 다 해. 그러면 보험가입자는 또 화물운송업체나 건설계 사업자 이런 지리회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사라졌지만 어쨌든 좀 실제 레미콘 운전자하고 이 중간에 낀 알선업체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보험가입자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 문제는 사라졌죠.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용차입니다. 이건 개별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일정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필요하면 뭐 보통은 2번의 형태의 레미콘 차량이 혹시 잘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시골 가다 보면 레미콘 차량이 제조업체에 이렇게 주기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차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 뭐 작은 데는 5, 6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아야 한 5, 60대 정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 차량 외에는 지금 4번이나 5번 형태를 취해서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지금 문제는 그러면 이제 보험가입자가 누구고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인데 일단은 그동안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뭐 4번 형태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아마 회사 담당자마다 다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할 거예요. 표현을 바꿔서. 근데 이런 형태라는 걸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고요. 레미콘 관련해서 레미콘 제조업체 용차도 그럼 특고 신고 대상이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건설 기계에 있어서는 레미콘 용차에 대해서 적용 제외가 없죠. 그러니까 고용이든 산재든 일단은 다 단기로 보도록 했기 때문에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험 가입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가. 그래서 만약에 1번 당연 근로자니까 레미콘 제조사가 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고 2번하고 3번은 보험 가입자가 당연히 레미콘 제조사가 되는 거고 고용보험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운송업체 건설계 사업자가 가입자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상담하시면 돼요. 레미콘 운전자에게 그러면 이제 운반비를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운반비 지급을 누가 하냐.
세금 계산서를 누가 끊어주냐? 레미콘 제조사가 만약에 레미콘 운전자에게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거고 보험가 입장 거고 우린 그게 아니고 알선업체가 알선업체 돈만 주고 알선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레미콘 운전자에게 발행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알선업체가 고용보험에서 보험가 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웬만한 업체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용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레미콘 회사가 직접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니까 이거는 레미콘 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뒤에 다루겠지만 뭐 소유와 등록 뭐 직접 이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이따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지만 알면 신고, 모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장난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그 사람이 실제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명의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뿐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회사가 안다면 그때 신고해줘라. 모른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상관없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믹서트럭 운전자분들의 하루 일과는 이분들은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요. 보통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뭐 하루제라고 해가지고 오전 8시 출근, 5시 퇴근이 일반적이긴 한데 어쨌든 조를 짜서 이분들은 출퇴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차 계획에 따라서 주별로 출퇴근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은 기사분들끼리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송노조, 건설노조 중으로 8호시간제 해서 요즘은 8시 출근, 뭐 5시까지 최종 상차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업무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뭐 출근에서부터 출발 준비, 세차, 운반, 타설, 복귀 이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일반 건설기계 종사자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죠. 다른 면이 있고 다만 이제 그러면 뒤에 산재보험을 다룰 때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다룰 거냐 미리 한번 좀 미리 선행학습 해보자면 자 산재보험에서는 건설기계를 무조건 원소급인으로 하래. 그러니 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어느 현장으로 가는지 알면 그 과정에서 사고 나거나 그 현장에 사고 나면 그 건설 현장의 최종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야. 그러니 그 사람 책임져.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바뀐 거로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건설 현장에 상주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건설 현장에 정말 루베라고 그랬죠. 육루베를 그냥 쏟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대기하거나. 그러면 어디에 있겠어요, 이분들은? 이 제조업체에 와서 대기하거나 있는 거죠. 요 안에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이 제조업체의 일용직 형태로 보고 산재 처리하라. 지금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건설기계와 콘크리트 리소트럭은 실제 움직이는 공간, 활동하는 공간, 업무 내용이 사실 상당히 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차량은 회사 내에 주차시키고 뭐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보수는 이제 보통 회전수라고 하는데요. 그쪽 말로는 화물에서는 탕발이라고 하고 뭐 여기도 이제 뭐 탕뛰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 탕 한 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회전수, 즉 현장에 몇 번을 갔다 왔냐 이거에 곱해서 하고 보통 이제 거리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하루 한 4번 내지 5회 정도 운전한다. 그 다음에 평균 37,000원. 2018년인가 만났을 때는 한 4만 얼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230, 280만 정도고 유지비로 쓰인다라는 건데 이거는 역시 이분들의 그냥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지급과 소득신고는 운전자는 월 운송실적을 정산해서 운반비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는 운반비를 세금계산을 발행해서 제재를 청구하고 거의 그냥 일반 우리 택배기사분들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한 회사하고 계속 고정계약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이분들이 맺는 계약도 레미콘 운송 도급 계약입니다. 운송 도급 계약이에요. 건설기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1년 내지 2년의 계약 기간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운반비 월 단위로 운반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정산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27개 건설기계가 있지만 그 아까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용 대수가 어떤 거는 한 대거나 정말 한 자릿수인 대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 봤을 때 직종별 좀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민원인이 전화할 때는 그분들은 자기 현장들을 잘 알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건설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상대방의 민원의 말도 조금은 이해하는데 조금 쉬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건설기계에 대해서 그럼 산재 고용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지금 건설기계 종사자에 대해서 특구 형태로 적용하는 것만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건설업 전체 적용 관계를 잘 모르면 왜 특구인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건설기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룰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룰 하에 특구 건설기계를 어떻게 지금 고용이나 산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게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건설기계 사업은 공단 만들어진 이래 건설기계 건설기계 그 관리 사업으로 별도의 업종이었습니다. 별도의 업종. 물론 이제 타워크레인이 한번 속을 썩인 적이 있지만 이 타워크레인 빼고는 어쨌든 건설기계 사업, 건설 임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 저희가 그 일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임대차 계약이다. 건설기계 관리 사업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니 당연히 건설 도급이 아니고 그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부가부지 사업에 쓰이는 그런 형태의 적용 관계를 취하고 있었죠. 다만 건설기계의 특성상 일부 도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을 포함해서 아니면 전체 공사 현장 일부를 도급받아서 뭐 도급이라는 게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때는 비록 건설기계를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소위 도급 관계로 보고 그러면 원청이 보험 관계를 원수금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룰이었죠. 그게 이제 2017년 12월까지의 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적용 룰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계 관리 사업에서 임대업이니까 상시 1인 이상이면 그 관리 사업으로 적용을 하고 1인 미만이면 건설본사로 흡수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적용 및 부가 업무 처리 규정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용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장비주와 근로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건설 장비 임대업으로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 안에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도급 관계가 아니라 원수급이니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식으로 도급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사한다. 이럴 경우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된다. 즉 해당 현장에 흡수해서 적용해라. 즉 현장으로 적용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적용 부가업 처리 규정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적용 관계였고 보충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살수차는 지금 처음인데 살수차 같은 경우도 살수차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토공 작업을 하면 토목 작업 같은 거 하면 그 먼지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덤프가 오갈 때 또는 건설 폐자재가 오갈 때
물을 뿌려주는 차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하고 다니는 이런 차들이 이제 건설 현장 내에 있는데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적용 관계가 다뤄진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임대차 계약의 관계를 준용해서 해라. 근데 도급계약 징표가 있다면 건설공사 적용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관계 도급이라고 하면 건설로 반포대, 형식적으로 임대업이라고 하면 임대업으로 적용하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카고 크레인. 이제 카고 크레인은 아까 기억나시죠? 뭐예요? 기본적으로 화물차인데 화물차에 크레인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중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고 났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서 임대 계약으로 보면 임대업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도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도급으로 보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리고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주냐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설치 해체 운전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으면 그때는 도급이 발생을 했으니 그때는 타워크레인 적용 관계를 이제 건설 현장에 원수급인으로 건설 현장을 적용하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임대 계약이니까 임대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를 취하라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이제 그 건설업에 대한 건설기획 관리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의 또는 고용보험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1월 달에 1월 며칠 됐죠. 산재보험에 대해서 적용 관계를 바꿨어요. 이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사고가 빈번한데 이거 아까도 보신 것처럼 설치 해체를 따로 줬으면 뭐 말 그대로 도급으로 봐서 원소급이 책임지고 하나가 다 있으면 임대사업이 되는 거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건설기계 차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상권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일할 때는 구상권이 행사가 안 되는데 같은 사업이라면 하나는 임대고 하나는 도급이면 각각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계속 법원에서 구상권 행사가 되다 보니 이 건설기계 차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차주인데 실질적으로 혼자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구상권 행사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뭐 폐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신용불량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됐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이거는 그냥 실제 도급인데 임대계약을 한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최대한 원수급인에게 뭔가 조금 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배경하에서 건설기계 대업을 기존에는 소위 임대업으로 적용했던 거를 전적으로 도급으로 보고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18년에 전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19년에는 건설기계도 레미폰 하나만 있다가 전체 이제 건설기계로 확대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험 가입지원부에 계신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 판단해서 노동부에서 도급사업의 일괄 적용 관련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 판단 건설 현장에 근로하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에 사실 도급인데도 임대계약에 대한 이유로 보호를 못 받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건설기계 차주에게 부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임대, 도급 등 계약 형태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해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도급이다. 그러니 도급이 되면 보험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또는 발주자가 보험가입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업무 처리하라고 내려오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건데 그게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부에서 1월 7일 날 내려보낸 것이 산재에 관해서는 건설 현장 내 건설기 조종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관련해서 건설기계와 건설기 조종사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급인이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원청의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해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판단 기준을 변경해 내려보냈고요. 고용보험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기계 관리 사업에 관해서는 건설기계 개업에 관해서는 지금 산재와 고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미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어쨌든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어쨌든 대부분 일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는 분명하게 레미콘 제조사에 있어요. 제조사하고 계약 관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 다 원청을 보험가입자라고 하니 이제 보험가입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몇 가지 이제 잘 이해 안 가는 아마 질의 회시 이해 안 가는 건 아니라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레미콘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형태의 지금 가입자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참고로 적용 부가 업무 관련해서 처리용 관련해서 이제 산재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신고 기준은 산재는 이제 건설 도급으로 원청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라고 했으니 하도급 건설 현장에 근로하는 조종사도 이제는 하도급의 하도급공사 보수 산정법에 따라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해서 뭐 말 그대로 다 알면 실보수로 모르면 농업비로 곱해서 산정해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모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보험료를 냈냐 안 냈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준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고 고용은 기준 변경이 없기 때문에 기준과 이제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레미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요거 전에 사실 레미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설기계는 통상 건설회사의 원청이든 하청이든 간에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레미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미콘 제조사하고 연간 1년 또는 2년 단위의 화물운송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일단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가서 다치거나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그 전제니까 그 경우에는 그 현장의 최종 원수급인이 누구냐 그 원수급인의 관계를 모두 다 처리해라. 그러니까 레미콘 제조사가 결과적으로는 산재를 적용받을 일이 없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문제는 레미콘 기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 있기보다는 제조사에 있는 경우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 대기 중에 있거나 아니면 상하차는 뭐 예를 들어서 레미콘 차가 들어오면 그거를 오물이나 이런 걸 다 씻어내고 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해놔야 이제 새로운 레미콘이 들어갔을 때 이물질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작업들을 하는데 그때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이거는 지금 건설 현장을 알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제조사를 보험가입자로 해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또 특이한 케이스가 또 생겼어요. 요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 건설 업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설의 총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 건설의 총공사 금액에는 도급 금액도 있고 거기에 갑자기 뭐죠? 재료 그 뭐라고 하더라? 같이 우리 관급자재 시가 환산 자재를 이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엔 그 자재에 대한 시가 환산액을 총공사 금액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만약에 군이라면 이제 우리가 얘기한 소위 관급자재, 뭐 민간이면 이제 민간에서 일부 재료를 지원해주면 그것도 원래 포함해서
건설공사, 총공사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시청이 발주자인데 이 발주자가 레미콘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레미콘을 이제 건설회사에 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레미콘도 하나의 자재니까. 이랬을 때 이 시청에서 발주한 그 레미콘 자재를 납품하다가 사고 났다. 그랬을 때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때는 레미콘 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는 시청하고 발주자인 시청과 레미콘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미콘 회사를 예외적으로 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회사를 보험가입자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어쨌든 원칙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레미콘도 이제 그 레미콘이 들어가는 현장에 원수급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건설공사 원수급인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된다. 대신 현장에서 재해가 아니라 레미콘 제조사 내에서 여타 다른 이유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레미콘 제조사가 보험가입자가 일시로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그 레미콘 제조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산재보험의 적용 룰이 되겠고요. 나머지 건설기에는 고민할 게 없어요. 다 그냥 원수급인을 알 수 있으면 원수급인이 되는 거고, 다만 그 원수급인이 여러분들이 딴 데서 보셨겠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냥 하는 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없으니까 그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떤 형태든 다 원청이 보험가입자,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고용보험은 이제 뒤에 물론 이제 고용보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용보험은 노무를 받고 제공하는, 그러니까 제공하고 제공받는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레미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미콘 제조사하고 레미콘 운전사하고 계약을 맺고 운송을 해주는 관계예요. 그러니 적어도 레미콘 기사에 대해서만큼은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레미콘 제조사가 통상 보험가입자가 되는 거고, 아까 예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회사가 있어. 그래서 이 운송회사가 물량을 도급받아서 다시 개별 레미콘 종사자에게 하도급을 줬다. 이때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운송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 건설업에 대한 그 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산재나 고용보험의 기본적인 적용관계의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2017년 말과 2018년 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019년에 건설기계 종사자에 대한 특고도 레미콘 하나에서 이제 그 전체 27개 건설기계로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적용 관계가 또 형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